저렇게 막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했구나. 저는 6.25 때 이후에 참호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포탄 150mm니까 완전 6.25 때의 그 약간 레트로 분위기인 거예요. 이 슬라브 민족들이요 차가워요. 가까이 가도 곁을 잘 안 줘요. 사람들이 딱 떠올린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어요. 오소독스. 네. 이 신부님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왜 동네 목사님 뭐 이장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의 뭐 지자스와 동급으로 보는 것 같은 정도로 존경을 하거든요. 지휘관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공소를 지키면서 우리는 최후 1인까지 그냥 아예 죽겠다.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에요. 네네. 결혼하고 이틀 만에 남편이 저격수에 의해서 죽었대요. 끝낼 수만 있다면 다 끝내자 지금. 그렇죠. 근데 실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끝낼 힘이 없어요. 지금. 네,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답니다. 저걸 안 바꿨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채널을 지금 탁수다로 리뉴얼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바꿔놓고 나면은 저거 안 바꿨다. 뭐 하나 바꿔놓고 나면은 저거 안 바꿨네. 계속 그러는 지금 도중에 있습니다. 네, 여튼 저희 탁피드의 여행수다 이제 탁수다로 변화하는 모습 또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새 어떤 타이틀과 새로운 채널명 또 여기에 맞는 이 중량감 있는 또 그런 게스트를 저희가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영미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가슴 김 PD 김영미 PD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저 페이스북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미 PD님께서 꽤 오래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어요. 네. 얼마나 다녀오셨죠? 총 합쳐서 67일. 네. 현장에서 67일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취재하는 거 한 중간급. 보통 3개월은 넘게 있거든요. 네. 지금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그래도 한 2주? 그 정도 됐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우리 김영미 PD님을 모셔가려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시간이 일단 안 되기도 하고 갔다 오면 우리 PD들은 더 바빠요. 번역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할 게 많죠. 네. 더 바빠요. 그런 바쁜 와중에서 그래도 이제 예정을 생각해서 아니 그거 아니고 네네네. 새로운 시대에 네네네. 가장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는 방송이 뭔가 했을 때 여기가 네. 제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왜냐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는 지상파에서 하는 그런 문법하고는 좀 다른 시대고 또 탁재영이 예뻐서가 아니라 탁재영의 방송이 제가 방송하기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판단에 온 거예요. 네. 지금까지 참고로 저희 진행했던 라이브 중에서 우리 김영미 PD님 나오신 편이 5,000회인가요? 하간 그 조회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 편집도 제가 좀 예쁘게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라이브 원본은 회원님들 위주로 제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회원제 혜택을 뭘로 할지는 아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튼 라이브 하고 나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토막토막 좀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볼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우리 김영미 PD님 나오신 김에 조회수도 한번 쭉쭉 빨아먹어봐야겠다. 그런 오늘 결심을 하고 좀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김영미 PD님과 함께하는 따끈따끈한 우크라이나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취재를 가셨던 때가 언제죠? 12월 달이었죠. 12월 달. 네. 12월 초에 우리 이제 겨울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길 주섬주섬 갔는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도 겨울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 겨울하고는 차원이 다른 추위가 막 있다 보니까 귀에 동상이 걸렸어요. 귀에요? 네. 와. 그걸 몰랐어요 또. 그 정도입니까? 이게 추운 거는 춥다 이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이제 막 취재가 급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공습이 울리니까 그때는 취재를 못 하러 나가요. 그래서 이제 방공호나 이런 데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이렌 안 울릴 때 빨빨 찍어야 된다 막 그러니까 차에서 이제 어디 도착하자마자 그냥 우당차차차 내려가가지고 막 찍고 그러다 보면 뭐 차에 뭐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가서 촬영이 급하니까 막 하다 보고 막 그러니까 추운데 그걸 이렇게 몰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귀가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자,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미스 어드벤처님 지금 싱가포르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네, 새가슴 김 PD님 저녁값에 보태주세요. 탁수다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공식적으로는 저희 이제 탁수다로 이름 바꾼 최초의 지금 슈퍼챗이 되겠습니다. 네. 네. 싱가포르 달러 30달러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2년 넘었죠. 그죠. 지금 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이 왜 일어났더라 이렇게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일단 서머리를 조금 짧게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뭐 나토를 가입한다 만다 막 이제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서 뭐 러시아 무슨 사촌 취급 당할 거냐 우리도 유럽이다 이러면서 좀 더 서유럽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집단 안보 체제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으니까 러시아에서는 너 그게 진짜 마지노선이야 너 선 넘지 마 그러다 우리가 진짜 확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니네랑 우리 그 접경 지역에 러시아어 쓰면서 러시아로 아예 편입됐다고 하면 좋겠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구출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붙다가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2014년 상황이었어요. 마이단 혁명이라고 네네.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엄청 친한 정부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정부가 뭐 이렇게 깨끗하고 잘하고 그러면 뭐 친러 아니라 뭐래도 괜찮은데 네네. 그 정부 엄청 부정부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러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지만 일단 부정부패.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린 민주주의를 원한다예요. 민주주의를 원한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유럽이냐 아니면 러시아냐 이 양구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은 친러든 뭐든 간에 깨끗한 정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원했다가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후로 친러 정부가 쫓겨났어요. 마이단 혁명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러 정부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근데 역시나 그 부정부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딱 끊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그 정부들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부정부패의 끈을 못 끊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로 그 러시아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건데 러시아가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쉽게 쳐들어간다 생각 못 했을 건데 그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몸집을 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 예. 전에도 이랬어요. 네. 시리아 얘기만 하면. 아까 그 핸드폰을 좀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음으로 하시는 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왜 몰라요? 갑자기 그 우리가 중동에 그 시옷자 들어가는 나라만 찾으면은 얘가 대답을 하곤 하는데. 네. 그래서 네네. 이제 더군다나 푸틴이라는 강력한 지도자 정말 러시아 사람들에게 스트롱맨.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한 러시아 이게 정말 그 국가의 막 자존감을 채워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서유럽하고 자기네 러시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통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유럽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쟤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한 달 받는 샐러리에 몇 배는 더 받는 서유럽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망.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유 뭐 갑자기 그 전쟁 막 이런데 그 러시아가 꼽사리 껴갖고 이렇게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막 그 전투기 타고 이렇게 특히 여자 조종사는 꼭 나와 뉴스에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빨간 마우라 그러면서 가갖고 폭격하고 막 돌아오고 이런 모습들이 러시아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은 바로 그걸 캐치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래 해먹으려면 바로 이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 강하다, 된다. 세다, 세다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뭐 틈만 나면은 저 이렇게 그 얼음물에도 들어가고 뭐 말도 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불곰을 탄다고 아니 그 러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네가 몰라서 그러지 불곰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아, 정말 약간- 원초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네. 남자 특히 슬라브족 남자들은 이게 센 거 이게 되게 가장 남자다움을 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강하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강한 자. 맞아. 러시아 지도자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네. 저기 전쟁에서 뭐 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약간 유화적인 태도만 취하더라도 쿠데타로 다 날아가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옐친이고 체첸 끝까지 해결 못한다.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고 그 뭐 서방이랑 같이 그렇게 협상하고 다니냐 이런 거고 옛날 저기 그 케네디랑 했던 후르시초프 또 아니 왜 쿠바에서 전쟁한다며 그러다가 왜 우리 미사일 뭐 빼고 그러냐 해가지고 역시 후르시초프도 뭐 2년 있다간가 그냥 쿠데타로 날아가 버리죠. 반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그때의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의 뭐 장기 집권을 갖다 보장해 주는 푸틴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 들어오자마자 체첸에 대해서 완전히 작살냈죠. 그냥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이렇게 러시아가 이긴다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 정치면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다. 생각을 저도 뭐 그러게 아주 큰 요인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옛날 그 이제 전쟁 원인 쪽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만약 원인이었다고 그러면 초창기에 푸틴이 2주면 충분하다, 1주면 충분하다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했다가 키이우 점령 실패. 그런 다음에 뭐 3달이 지나도 안 되면 6개월이 지나도 안 되면 지금 2년까지 됐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니 처음에 푸틴 당신이 하던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공식적인 지지율은 푸틴 지지율 80% 90% 이래요. 이번에 선거도 압승이에요, 네. 압승. 그러니까. 예. 물론 뭐 푸틴이 엄청나게 내부 통제를 갖다가 빡빡하게 하고 뭐 조금만 허튼 소리 나오고 나면 다 감옥 보내고 뭐 감옥을 갖다가 몇 달 보내는 게 아니라 10년씩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냥 경범죄가 그렇고요. 반역죄는 영원히 시베리아 감옥에서 썩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러시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으면 탄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 네,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이렇게 힘센 사람한테 덤비면 안 된다. 적당히 꿇어줘라. 그런 교육도 받고 그리고 너 하나 변한다고 세상 변하지 않는다. 이게 동유럽 국가가 다 그래요. 그래서 내 하나 뭐 이렇게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느니 차라리 말 듣는 척하자. 그러니까 괜히 말을 하지 말자. 그 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러시아 취재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항상 조심해서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옛날에 구소련 때 엄청 단련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리고 저 러시아 시골로 가잖아요. 그럼 글자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잠깐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소련이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막 이런 10년도 넘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만났거든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 들어와서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저 시골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푸틴 찍으래. 푸틴 알았어 찍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그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 땅이 다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 여기 농사며 지도에 나오는 뭐 돈바스 지역 뭐 이제 그 이쪽 밑으로도 말하는 다 거죠. 그렇고 네네네. 뭐 오데사, 헤르손 이런 데가
정말 아름답고 저는 사실 제 생전에 오데사 헤르슨 본 게 엄청 큰 자랑이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정말 그림 같은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만 아주 이쁜 데만 딱 이렇게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깝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구소련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계산을 때려봤을 때 러시아 편들께서 굴복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느끼는 거는 그렇게 러시아가 남의 영토를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과연 민주적이냐 그리고 저 나라 선거가 민주적이냐 그래서 그도 우크라이나는 2010년에 마이단 혁명 이후에 물론 부정부패의 끈을 다 끊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회 시스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67일 동안 주로 어디 주로 다니셨어요? 제가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여권 허가를 내준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허가를 받으면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 가는 게 아니라 키이우 주변 이렇게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변밖에 못 다녔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2년 전에 이제 전쟁 시작될 때의 지도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국토의 20%가 지금 러시아가 먹은 상황이었고 제가 취재할 때도 매일 뭐 1kg, 2kg씩 먹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계속적으로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는 어떤 마을 하나가 넘어갔다더라. 지금 빨간 것도 굉장히 옛날 업데이트인데 저 하르키우라고 써 있는 지역 있죠. 여기도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거기가 다 옥토예요, 옥토. 너무너무 땅이 좋은 곳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밀고 밀리는 거를 반복하다가 뭐 이제 듣기로는 뭐 이제 지금 그 겨울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창되는 시기 있잖아요. 이렇게 비 와가지고 얼음 보면서 체르노잼. 예.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지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해서 몰아낼 것이다. 맞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방에서 F-16만 주면은 게임 끝난다. 뭐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맞는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오히려 전황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땅을 야금야금 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간간히 들리는 뉴스로는 저도 그렇게 계속 듣고 있었었거든요. 게다가 그 서방 지원이 전쟁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 계속 뭐 탄약 부족, 뭐 폭탄 부족 이런 걸로 해내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반격을 못 하고 맞아요. 있고.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저 이번에 취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155mm 포탄에 아주 목숨들을 걸고 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말만 나오면 150mm, 155mm 포탄 니네 만들지 않냐 막 이러면서 빨리 줘 그거. 네, 그게 너무 자기네들은 고프대요. 맞아. 그래서 지금 그 포탄만 준다면야 우리 이길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맞아. 또 심지어는 뭐 프랑스군이 파병 온다는 소문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실 아주 루머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게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프랑스가 파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저기 전장에서의 최고 무기는 아직까지도 뭐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해도 여전히 포병대 쏘는 155mm 폭탄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는 6.25 때 이후에 그 참호전을 지금 제가 전쟁 취재하는 거 너무 현대전만 봐갖고요. 참호전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포탄 150mm 그러니까 완전 6.25 때의 그 약간 레트로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전쟁 상식하고 너무 다르다. 옛날 걸 봐야 된다.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참호전 이런 데서 왜 사상자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된 지도인 것 같아요. 제일 최근. 네, 맞습니다. 예. 저기 그럼 키이우 근방까지도 저렇게 러시아군이 맞아요. 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렇게 됐다 하더라도 맨날 뭐 미사일이 날아오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거 뭐냐면
드론들이 날아와가지고 민간인의 아파트 이런 데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요 이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은 일회용 드론이에요.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네 터지는 자기가 거죠. 충격해가지고 이렇게 터지는 네. 거. 그래서 가장 뭐 레트로적인 저 참호전에서 가장 현대적인 드론전이 같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번에 취재 가신 거는 주된 어떤 취재 주제 이런 건 어떤 거였어요? 저 사실은 뭐 군사적인 것도 이제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고 또 어쨌든 국제적인 시각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객관화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이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가장 민간인들 위주로 좀 취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도 이렇게 어떨 때는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브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이브한 대답이 날아오기도 하고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은 보통 이제 어떤 마음속으로 전쟁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는지 민간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을 취재를 안 하고 아주 깊이 민간인들 사회로 좀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취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슬라브 민족들이요 되게 차가워요. 가까이 가도 곁을 잘 안 줘요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한테 더 그렇고 그래서 표정이 저 굉장히 막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가서 전쟁이 이런 말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 오래 살면서 맞아요. 예. 입 잘못 놀렸다가 쥐도 그쵸, 예.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맞아요. 경험도 해봤을 테니까 예. 특히나 이제 낯선 사람이 이 사람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의견을 묻는다 그럴 때 일단은 그냥 무시. 그냥 그렇죠. 완전히 상대 안음. 길거리 인터뷰 이런 거 한번 나가면요 완전 빈정상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가 취재 가서 그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니까 더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딱 떠올린 게 뭐냐면 저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어요. 오소독스 교회. 네네. 이 신부님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왜 동네 목사님 뭐 이장님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그 미사 드리고 막 이러는 거에 정말 진심이고 사람들이 거의 뭐 지자스와 동급으로 보는 것 같을 정도로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신부님들을 꼬셨죠. 지금 그 정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서 좀 잘 보이고 뭐 와서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하고. 근데 일단 복장부터가 사람이 존경하게 만드는 복장이에요. 맞아. 여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물론 이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뭐 이렇게 나라마다 정교회라는 근데 영어로는 오소독스 철치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을 포섭을 하자. 왜냐하면 다 신도들을 모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당 그렇죠. 중심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뭔가 케이스를 찾아내는 데는 이 성당이 최고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정교회 신부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우크라이나에 계신 신부님들이 발로 뛰셨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장에 갔다 온 뭐 저기 상위 군인 케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저 넓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뭐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을 쫙 돌리는 거죠. 신도 중에 그러신 분 계시면 빨리 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게 섭외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슬라브 사람들이 자기네 집이 조금만 지저분해도 안 집에 보내줘요. 안 들여보내줘요. 그리고 조금 자기네들이 좀 안 좋은 일이다. 안 보여준다고요. 그럴 때는 이제 최후의 카드 신부님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들이 옷을 입으시는 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은 어쨌든 뭐 간단하게 입으신데 저 옷은요 한 10개 입으세요 안에. 무슨 소란치마 대란치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막 담요 같은 거 막 둘러 쓰고 또 머리에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나 제가 옷 입는 게 너무너무 막 귀찮아서라도 저는 저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부님 이제 오셔갖고 이제 편히 쉬려고 하는데 신부님 우리 저 취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신부님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섬주섬 입으셔야 옷 돼요. 입는 게 일단 그냥은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진짜 죄송하다. 근데 여기는 가면 출연자들도 마음이 좀 편하게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신부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옷을 입고 또 갖추시고 막 그러고 또 가시는데 가서 그냥 맨입으로 가는 게 또 아닌 거예요. 물통에다가 이렇게 붓 같은 거 가서 이제 물 이렇게 성수를 뿌려주는 게 있어요. 가시면 그 노동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나 막 이런 것과 함께 가서 이제 취재가 됐고 저는 이번에 신부님들 덕분에 그래도 그 민생의 밑바닥까지 취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만만치 않은 취재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지금 이게 일반인 가정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래도 좀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저희 헤어질 때 찍은 건데 네네네. 지금 사실 우리 좀 많이 슬펐죠. 피디님 여기 계시고 예. 여기 우리 조연출인 것 같고 여기 뒤에 가는 신부님인가요 혹시 이분이? 네, 이분도 신부님이에요. 아 그러시네. 네, 아예 같이 신부님들이에요. 가주셨구나. 제가 이 사진이 이 사진 찍고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온갖 단톡방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한국 저널리스트 우리 집에 왔다. 그냥 애들 하나하나가 다 단톡방에 돌렸나 봐.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저한테 띡 보내주면서 이거 피디님 맞죠? 그러는 거예요. 아우 사진이 그냥 다 돌았구나. 그 정도로 저희는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취재 다닐 때도. 그런 관심이 또 취재에는 필요한 거이기도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신변이 좀 위험해지는 또 그런 부분도 그럴 있을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적대국들이 서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누구 미스 편을 들면 어드벤처님께서 그 야옹 오늘도 그 고양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신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지금 고양이가 또 난입을 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번이 5번째 취재예요. 네. 그래서 가면 옛날과 좀 달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2년 동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랬겠죠. 예. 지금 하루에 1,000명 단위로 죽어나간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러시아군이 1,200명 하루에 네. 죽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500명 정도 전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 뭐 취재하러 나가려고 하면 공습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푸틴이 알았나 보다. 우리 막 오늘 취재 가는 거 알았나 보다.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방공으로 일단 대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취재 기간도 막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거고 또 하루 그러니까 매일 매일이 장례식이에요. 온 동네가 온 동네가 막 장례식. 전사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나마 시신을 들고 온 사람들만 저렇게 장례식은 그나마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장례식 풍경이죠, 네. 이게. 그래서 전사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밤중에도 다 나와가지고 국기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저 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다 이렇게 국기 들고 무릎 꿇고 있는데 야, 그게 막 느껴지는 거지.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도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할 게 없는 국민이라서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한 사람들 다 물어봐도 뭐 오빠가 죽었다, 뭐 학생이 죽었다, 내 친구가 죽었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되게 짧게 이제 편집을 한 영상을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셔가지고요. 잠깐만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사자 시신이 그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요 저렇게. 막 되게 추운데 사람들 나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걸 일주일에 3번이니까 그 이틀에 한 번꼴로 네. 계속 한다는 거죠. 네. 그나마 시신을 찾아온 사람만. 저게 이제 다 전사자들. 예. It's my brother, yes. Списували, практично не дозволяли воювати, але він сказав, що це моє, 오빠가 я маю 돌아가신 захищати 거죠. свою країну і пішов воювати. Це алея для наших загиблих героїв. У мене тут 얘는 є 자기 знайомі, 친구래요. тому для мене це дуже важливе місце, і мені дуже важливо те, що Це мій учень. Я була класним керівником.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많이 눈물 났어요. 네. Дуже класний хлопець. 근데 자기 제자인 거네요. 저 사진의 주인공이. 네. Просто людина з великої 예포예요. 예포. 장례식 예포. Ей, погину я у чужім краю, погину я у чужім 저게 지금 공동묘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촬영한 게 아조프라고 이제 러시아의 포로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 시위를 해요. We're staying here to say that we're waiting for our loved ones, for our heroes, because they need to be here. They need to be freed from that hell. We need to do anything to pull them 그러니까 out. 이게 from that 우크라이나 hell. 시민들이 그나마 하는 일들이에요. 네. We see that more than 1 year and 5 months they're still held in Russian captivity. It's second Christmas, second New Year. They're still over there.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난 그 크리스마스 때 트리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소령 신분으로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인데 In Russia, in Azov. Your family? No, I. Все одно на допитах пару разів до мене доходила інформація. 근데 제가 사실 이분 촬영하면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 Це давало мені сили, і коли я вийшла з полону, They can walk. They 이 사람이 아조프 부대 첫 번째 희생자 이분 지금 병사. 다리를 예, 잃으셨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난데없이 저런 재활용품 이런 인조 의족. 다리 의족 이런 업계가 호황이에요. 근데 되게 제가 보니까 수준이 이렇게 옛날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그러니까 재활을 스스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복서가 되려고 이제 전쟁터에 한 연대에서 자기 4명만 살았대요. 예.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또 꽃 사업이 호황인 전부. 이 사람들 다 지금 전선으로 가기 전이고 저 전선으로 가는 사람들. 예.
그 이게 다는 아닌데 이제 번역도 아직 덜 됐고 그래서 앞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제가 요 탁재영을 위하여 아, 네네네네. 들고- 최초 공개. 아니 최초 공개는 아니야 아, 그래요? 우리 다 네네. 봤잖아요 편집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중들을 예, 퍼블릭화는 네. 처음이긴 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여기 이렇게 눈물 습진이 생겼어요. 눈에. 그 정도로 많이 우셔가지고. 근데 제가 아니라 거기 이 사람들 카메라 들이대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울어요. 다 울다 보니까 저도 막 슬픈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감정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울거나 뭐 무던하게 크게 그냥 네. 친데레 그냥 뚱하니 있는 게 항상 이 슬라브족의 표정인데 저렇게 막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슬픈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물 습진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그 우크라이나 여자분 그분이 나바 이제 예. 나바 소령님. 예. 그분이 이제 현역 군인이신 거죠? 그렇죠. 네. 현역 군인이고 아조프 연대에 소속된 정훈장교. 정훈장교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네, 유럽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이제 길 가다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네. 그게 만나게 돼가지고 네네. 어쩌다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아조프 연대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결사항전으로 싸웠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조프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던 거고요. 인터뷰 하기 전에 되게 제가 미리 막 이렇게 사전 워닝을 계속 했어요. 제가 좀 인터뷰를 좀 집요하게 하는 편이라서 되게 무서워. 기분 나쁠 수 있다 내 질문들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둘 다 쓰러지는 줄 제가 러시아 신문관보다 더하다고 막 너무 꼬치꼬치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둘 다 쓰러지는 줄. 근데 나보다 그분이 더 세더라고요. 훨씬 센 분이었어요. 아조프 연대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최고까지 막 그 마리오폴 마리오폴에서 시티에서,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집단 투항 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신 그걸로 이제 엄청 유명해졌었죠. 그리고 처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아조프 연대 저기에 네오나지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밀고 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 방금 이제 영상에 나왔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네. 이 사진이 그러니까 본인이 주신 사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에요. 네네. 아조프 연대에 같이 계셨던 안드레이라고 남편분인데 둘이 결혼하고 이틀 만에 남편이 저격수에 의해서 죽었대요. 전사를 했고 와이프 되시는 이 라바 소령님은 끌려간 거죠.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부부로 딱 이틀밖에 못 살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외신에서 봤거든요. 이분들 사연을. 근데 그분을 우연히 그러니까 지금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라바 소령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굉장히 찬찬히 디테일하게 잘 알려줬고 남편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별 하는 줄도 모르고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유언처럼 말하고 갔는데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포로 가서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저기 보면 이제 결혼 반지 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뺏겼지. 그 러시아에 포로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마리우폴이라고 네. 제가 사실 옛날에 취재 갔을 때 마리우폴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왜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서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 제가 있는 자리에서 동쪽으로 좀만 가면 마리우폴이었긴 했는데
거기를 현지인들이 얘기해 주기를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거기에 뭐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 가서 뭘 봐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여행 온 거 아니야. 미안해 다음에 갈게. 라고 말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제철소가 있어요. 그 제철소가 이제 유럽의 수많은 그 재련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 제철소 속에 그 아조프 부대하고 또 그 시민들하고 거기다 폭격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저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듣는 말 중에 아조프 그 부대를 군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연히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 정규군이에요. 그래서 그 정규군으로서 이 지휘관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철공소를 지키면서 우리는 최후 1인까지 그냥 아예 죽겠다 여기서. 여기서 죽겠다. 그 제가 나바소령 말고 다른 포로들에게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이 어땠냐. 그러니까 자기는 명령에 의해서 끝까지 여기서 마리우폴 시민을 지키다가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마리우폴 시민들이나 다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부대를 어떻게 보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고 또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오나치는 아닌 듯. 그럼요, 당연히. 아니 저는 사실은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나치를 찾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옛날에 러시아에서 스킨헤드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진짜 나치를 한번 찾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근데 찾지를 못하고 또 제가 5번째 가면서 나치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이라도 뭐 그렇게 찾을 수 있다면 저도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그건 취재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나치 부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이다 그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예. 근데 다들 뭐 아조프 부대에 대한 그 뭐랄까 신뢰랄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그렇죠. 정말로 저때 네. 당시에 마리오폴 네. 사수 작전 저걸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푸틴에 진짜 영웅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전황은 그때 초기 전황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랬을 진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취재 가서 딱 봤을 때 그 키우에 일요일마다 1시만 되면 저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아조프 부대에서 딸려간 그 포로들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거기 있는 포로들이 생사도 몰라요, 다들. 근데 그 사람들 해달라고 저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추워요, 엄청. 난 추운 데서 시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그걸 들고 있어 막 추운데 시민들 애기 뭐 다 나와가지고 뭐 일가 친척까지 나오고 또 아니면 친구라고 나오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면 추워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외신이 이제 우리를 찍고 있다. 뭐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와 그렇게 있는 거 보고 좀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고 또 엄마들이 특히 생사라도 알면 좋은데 생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어쨌든 그 마리오폴에서 아조프 부대가 결상돼서 다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죠. 일단 목숨을 부지하시라. 포로가 되시더라도 목숨을 부지하시라. 그래가지고 집단 투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 포로들한테 다 이렇게 갔다 온 포로들에게 그때 무장 해제 상태는 뭘 내놨길래 무장 해제라고 했니?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다 내려놓고 또 무전기 뭐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완전히 그 비무장 상태로 자기가 만들었다. 근데 국제법상 이런 비무장인 사람을 패거나 죽이거나 그렇죠. 고문하거나 제네바 협약에 어긋나죠. 다 네네네. 불법이 전쟁 범죄예요. 왜냐하면 제네바 협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적대국 군인이라 하더라도 무기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다 다른 포로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국제법상 우리를
뭐 때리거나 밥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무장 해제를 하고 러시아가 버스를 갖고 왔대요. 그래서 그 버스에 타는 순간부터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서 국제법 다 필요 없구나. 우리는 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때부터 투항한 게 잘못됐었구나라고 생각들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군의 잔악성은 뭐 옛날 체첸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도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그 러시아가 그때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범죄자들을 전선에 뭔가 이제 사면시켜 준다는 대가로 전투 병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저 전쟁 포로들 취재하면서 느낀 건 제대로 된 대우를 포로로서 국제법상 받아야 되는 처우를 받지는 않았구나라는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 알게 됐죠. 그리고 밥도 별로 안 줬대요. 그래서 죽 조금 하고 뭐 빵 조금 하고 그래서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한 말이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간대요. 다들 먹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바짝 마른 포로들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포로 교환할 때 이렇게 사람 꼴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꼴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거. 예, 그래서 그거만 봐도 뭐 팔 부러진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래서 라바 소령님은 9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오셨죠. 그래서 지금 남편분은 그럼 언제 바로 돌아가신 거지 뭐. 결혼하고 이틀 만에 남편은 이제 전사하고 혼자 남아서 그 고초를 다 겪으신 다음에 이제 포로 교환 때 이제 돌아오신 거군요. 지금 사실 서방에서는 압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빨리 전쟁 끝내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지금 이제 폭탄 우크라이나 옛날만큼 못 주는 게 없어서 못 주기도 하지만서도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영웅적으로 항전을 계속 하고 나면 이제 계속 안 끝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젤렌스키한테 압박을 넣고 있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우리 땅에서 이제 다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김영민 PD님 만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만나 뵌 분들이 다들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다들. 그 시민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길이 있잖아요. 타협해서 어느 정도 뭐 떼주고 이래가지고 협상해서 정전한다. 또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억울함을 이래서 끝까지 간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만나신 분들은 어떤 식이었었어요? 끝낼 수만 있다면 다 끝내자 지금. 그렇죠. 근데 실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끝낼 힘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는 포로 교환하는 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포로와 또 우크라이나 포로서 맞교환하고 그러는 것조차도 뭐 두바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대신 이렇게 해줘서 러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도 안 하고 또 물밑에서도 진행이 잘 안 된대요. 그래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그 이해를 하시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건 또 해야 돼서 배경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잘 잤기는 개뿔. 피로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요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어떻게 하지? 왜? 무슨 고민 있어? 고민은 아닌데 잠자리가 이상한지 계속 피곤하고 목도 아파. 으이그, 너 아직 베개 베고 자는구나? 그럼 잘 때 베개 말고 뭘 베고 자는데? 자고 일어난 아침 개운하지 않으셨다고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베개가 불편해서 목과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이젠 베개가 아니라 브레인 슬립 베고 주무세요. 압도적 통풍으로 두피열, 두피땀 제거. 당신의 아침에 상쾌함을 선물하는 브레인 슬립. 누워있는 모든 순간 머리와 목을 가장 편안하게 받쳐주는 스마트한 베개 브레인 슬립. 당신에게 새 아침을 선물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을 검색해보세요. 야, 이제 가자. 잠깐.
요거 주문 버튼. 주문 끝. 오늘 밤엔 브레인 슬립 빼고 꿀잠 자겠네. 당신의 새 아침 브레인 슬립. 네, 두피열, 두피땀 제거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드리는 브레인 슬립이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정말 훌륭한 베개입니다. 네, 제가 여건만 되면 우리 김영민 PD님께도 하나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고가여가지고 진짜? 샘플을 하나밖에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90% 이상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풍이 정말 잘 되고 독특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에 소재가 탄력이 있으면서도 통풍이 정말 잘 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수면 중에 땀 많이 흘리시거나 수면 중에 이렇게 머리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깊이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수면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일본에서 가장 핫한 수면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브랜드 누적 펀딩 63억 원에 빛나는 검증된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뭐 다 같아 보이지만은 양 옆면과 가운데 면 이런 데가 경도랑 그 부드러움이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많이 좀 이쪽으로 뒹굴 저쪽으로 뒹굴 저도 그러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보면은 가운데로 머리가 몰려 있는 그런 또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목, 어깨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서포트 레이어, 그리고 베개 전체를 단단히 받치고 통풍을 주도해주는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머리 전체 형상을 기억하는 메모리 레이어, 이렇게 3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세탁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위생적인 제품입니다. 한번 두피 열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레인 슬립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또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한국 베개는 다 좋아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고 다 좋은 데서 자는데 무슨 하여튼 거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아조프 부대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낫지가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저널리스트 그 욕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그 배경 지식을 잠깐 뭐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전에 2차 세계 대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도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나치 세력에 붙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지 나치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 힘을 빌어서 아까 심지어는 인도 사람들 중에도 맞아요. 그 나치랑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던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 그 찬드라 보스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힘을 빌어와서 적의 적은 친구니까 영국을 타도하기 위해서 영국의 적인 독일과 일본과 왜 손을 못 잡냐라는 게 이제 그 사람 생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전후에 이제 소련이 승전국이 되면서 거의 뭐 절멸되다시피 했고. 아니 근데 사실 진짜 그 나치라는 말 자체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라 호기심이 갔어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명분으로 삼았던 게 여기에 지금 그 나치를 추종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특히 마리우폴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다. 나치들이. 그렇기 때문에 솔깃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알고 싶다. 그 어떻게 전개가 됐고 대량 학살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얼마나 규모가. 그러니까 되게 호기심이 그러니까 취재진은 그런 게 알고 싶거든요. 실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체를 따지고 들어가도 이게 안 되니까요. 아니 다들 뭐 마리우폴에서 나온 시민들을 붙들고 진짜 많은 제가 시민들을 만났는데 그 만나서 아니 그랬다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대량 학살 나치한테 당했냐 그러면 나보고 나치 어디 있는데요? 그게 저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일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그 실체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없대요. 아니 그게 짜고 친 고수톱이 아닌다면서요. 그 불특정 다수를 픽해갖고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아조프 연대라는 그 라나 소령님, 라바 소령님이 속해 계셨던 지금은 이제 그 부대가
우크라이나 정규군 정규군이에요. 안으로 이제 예, 포함이 예. 됐지만 예전에 처음 출발은 그 안에 뭔가 나치 추종 세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뭐 10년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때가 10년 전이에요. 그 마이단 혁명이 끝나고 친러 세력들이 그쪽 편으로 막 좀 쫓겨가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막 쫓아간 그 사람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군도 아니고 약간 발렌티어라고 표현하더라고. 민병대. 예, 약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그때 이제 아조프 부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아조프 부대가 친러 그 세력들하고 따쿵따쿵 싸운 거 맞아요. 내전처럼 싸우긴 싸웠어요. 그때도. 그래서 옛날에 그 도네츠크 그쪽 지역에 사실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 뭐 무슨 지대공 미사일 맞고 그렇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저도 막 취재를 갔었는데 아니 돈 내는 통행세를 받는 거야 이 친러. 그래가지고 또 돈 내가면서 가서 막 이렇게 취재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그때 이제 걔네들끼리 이렇게 싸운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주프 부대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규군으로 편입이 됐고 지금은 엄연히 우크라이나 군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아조프 부대를 바라보는 거는 뭔가 우리가 지금 뭐 일제 시대 때 맞서 싸웠던 뭐 의열단, 광복군 비슷한, 그런 예, 이미지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마리오폴에서 나온 시민들에게 그 나치가 대량 학살한 케이스를 니네 이웃 중에 본 적 있느냐. 제가 또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보러 나는 그러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좀 딴 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마리오폴 얘기가 맞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푸틴의 나름 푸틴이 이번 전쟁을 규정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총알 미사일 일구는 거 싸움과 동시에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전 이것도 같이 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프로파간다. 네. 프로파간다 중심으로 전쟁을 했다 그렇고 그 프로파간다의 제일 중간에 있는 게 그 나치설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딱히 뭐 당연히 증거도 없는 듯고 누가 봐도 다 사실 이게 거짓 프로파간다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든 뭐 서방 세계에서도 이걸로 푸틴의 이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뭐 저도 SNS에서 몇 명 봐가지고 참 많이 좀 어처구니 없어요. 근데요. 네. 이게 전쟁이 점점 프로파간다 싸움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도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게 프로파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선전전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전통적으로 자기 군대에 유리하지 않은 것들은 말 안 하고 또 유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를 뭐 어쩌겠습니까?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라크 때도 미군이 들어올 때 바그다드 공항이 미군이 점령했다고 하는데 계속 이라크 군 사령관이 나와서 아니라 자기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기는 상황이 한 하루 정도가 됐었어요. 그때 우리 막 헷갈렸거든요. 아니 누가 이걸 바그다드 공항을 점령했다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이라크 그 군사령관 저기 어디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이제 우리는 아직 바그다드가 안 넘어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이씨 잘못하면 우리 속는구나 저것들이 뭐 그런 생각을 든 저의 첫 번째 프로파간다 경험이기도 했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전쟁이 프로파간다가 아주 심해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언론인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을 하는 거. 맞아. 제가 우크라이나 이번 취재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또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카더라만 듣다 보니 러시아 애들이 거짓말하나? 아니 우크라가 거짓말하나?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이럴까 저럴까 갖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막 그러면서 간 게 이번 우크라이나 취재였죠. 그래서 정말 직접 가셔가지고 생생하게 본인의 눈으로 목격하고 오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주고 계시고요. 1부는 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잠깐 좀 쉬고 간식 좀? 네, 간식 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혈당이 떨어지신 것 같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후에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2부에서 만나요.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